자, 이제는 패션 모의고사 이번 5월 초에 했었던 건데 아마 이게 5월 3일 정도였을 겁니다. 서울시 대비로 있었던 모의고사고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어분류 및 분류표의 기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른 것은, 보통 이제 문제에서 이 바른 것은 요거나 이런 거 나오면은 우리 좀 틀린 것을 고르는 것보다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분류표의 용어는 구체적 일상에서 사용하는 특수 자연어로 사용한다. 일단 구체적이고 괜찮아요. 구체적이다, 명백하다,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랑 뭐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사용하는 특수 자연어. 특수 자연어는 여러분 보편성이 떨어지거든요. 보편성,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자연어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는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죠. 밑에도 나오는 것처럼 명백, 시대적합, 통일된 용어 이런 거니까요. 자, 분류표의 전반적 체계는 학계에서 객관성과 보편성을 인정받은 학문 분류에 기초해야 된다. 학문 분류는 아니지만, 이 자체가 학문 분류는 아니지만 학문 분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기초해야 된다. 학문 분류에 기초한 분류는 맞죠. 네, 주의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분류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일관성, 개별성, 구체성, 계층성을 준수해야 된다. 자, 우리가 분류 구분의 일반 원칙은 일관성, 여기 있죠, 여기. 망라성, 상호배타성, 점지성, 앞에 아래. 이거였죠?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여기서. 분류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정밀하며 모든 도서관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말이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그럴싸한데, 모든 도서관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제시대, 우리 뭐 KDC도 국가 표준이기 맞죠. 근데 이게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모든 도서관 공통이라는 거예요. 모든 도서관 공통.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임의규정 같은 거죠. 예, 임의규정. 임의규정 같은 게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볼까요? 분류표의 성격이 바른 거. 분류표의 성격이 바른 거. 이씨. 이씨는 열거식 분류표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기호법 자체가 혼합기호법이죠? 맞네. 예, 1번이네요. 그죠? 1번. 여기 답이 1번이죠? 자, 이 RIC는 이거는 100% 열거식이에요. 거의 LCC와 맞먹는 순수 열거식입니다. 거의 순수 열거식이고요. 그래서 요게 틀렸어요. 순수기호법이 아니에요. 순수기호법 맞아요. 자, 이 순수기호법 얘기하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KDCP 그다음에 RIC 이게 재밌다 그랬었죠? KDCP는 4자리, RIC는 3자리. KDCP는 뭐로? 문자, RIC는 숫자. 이렇게 순수기호법이라 했었죠. 그래서 재밌다. RIC는 라이더의 R이고 KDCP의 P는 박봉석의 P잖아요. 사람 이름을 포함하여 부르기도 하는 분류표의 기호의 자릿수와 그 부르는 명칭의 글자 수가 똑같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장난삼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하여튼 요거 두 가지 순수기호법입니다. 요 둘은 순수기호법 알아두시고. 자, DDC 준열거식 맞죠? 근데 얘는 순수기호법으로 취급을 하죠. 그다음에 CC는 분석합성식인데 혼합기호법이었죠. 어렵진 않은 내용입니다. 자, EC가 열거식이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DDC 문학 분류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문학 분류 규정이 좀 분류하다 보면은 규정으로는 좀 많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문학 규정에. 뭐 이유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문학 관련된 저작이 우리 도서관에 제일 많죠. 도서관 참 많은 게 이 문학 분야 자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류 규정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복잡하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물어볼 것들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인데 원작품 1번부터 볼게요. 원작품이 뭐 여기서도 옳은 거네요. 원작품이 여러 개 국어로 된 작가의 전집은 최후의 국적이었던 국어의 문화가를 분류한다.
원작품이 여러 개 국어로 된 저자의 전집은 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최후의 국적 이런 거 아니에요. 최초는 있었는데 최후는 별로 없어요. 또 저자가 가장 많이 쓴 국어의 문학을 우선 분류한다. 이런 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독일어로도 글을 쓰고 불어로도 글을 쓰고 영어로도 글을 썼어요. 미국 뭐 유럽에는 뭐 다 여러 개 언어를 하는 사람들 뭐 라틴어 계열의 언어나 이런 것들 보면 되게 다양하니까 뭐 어떤 책을 보니까 독일어 쪽에서 영어가 나오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독일어랑 영어랑 유사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러 언어를 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독일어로도 작품 활동하고 뭐 영어로도 하고 불어로도 해요. 그럼 이걸 갖다 다 따로따로 분류를 하느냐? 그렇게 되면 그 작가의 작품이 서로 흩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딱 흩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흩어지는 것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원작품이 여러 개 국어로 된 작가의 모든 작품들의 각각이 아니라 전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집 내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 작품이 언어를 원작으로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땐 당연히 다수결로 하는 겁니다. 저자가 제일 많이 쓴 국어 문학을 우선 분류한다. 자, 어떤 문학 작품 발표 시대를 분류하고자 할 때 알 수 없으면 생략한다. 이 생략하라는 말은 없어요. 알 수 없으면 생략한다가 아니라 밑에 보시면 발표 시대를 할 수 없을 때는 주된 활동 시기. 그 다음에 주된 활동 시기도 모르면 처녀작, 첫 작품에 분류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주된 활동 시기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좀 고민하실 수 있는데 이 주된 활동 시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학계라든가 이런 곳에서 인정받은 활동 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의 주된 활동 시기는 언젠가요? 알 수 없죠. 그래서 요즘은 처녀작으로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원작품이 자국어와 외국어로 쓰인 것은 자국 문화가를 분류한다. 자국어, 외국어 쓰는 것은 자국어 문화를. 이게 맞습니다. 답이 3번이네요. 번역 도서는 번역된 도서의 언어가 아니라 원작의 언어입니다. 원작의 언어. 원작의 언어에다 분류한다. 요거에다 포인트 주세요. 이런 거는 샘플로 사례를 떠올리며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저기 뭐야 해리포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죠. 해리포터 원작은 우리 번역서가 있어요. 그거 원작에 번역된 도서.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본이면 한국 문학에 분류하나요? 영국 문학에다 분류해야 되겠죠. 네, 그런 개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여기선 답은 3번으로 하나의 원작품이 자국어와 외국어로 쓰였어요. 제가 만약에 소설을 썼는데 한글로 쓴 것도 있고 영어로 쓴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디다 분류해야 될까요? 그쵸, 자국어에다 분류해야 되겠죠. KDC는 국적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려두실 게 좋은 게 뭐냐면 KDC는 국적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KDC는 국적을 죄송합니다. KDC는 국적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지만 DDC는 국적을 고려해요. 갑자기 안 써지네요. 예, DDC는 국적을 고려합니다. 그 부분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언어에 분류한다 내지는 뭐 자국어와 외국어 이런 말이 특히 나오는 편이 이런 거예요. 또 위에도 원작품 여러 개 국어로 된 작가 뭐 이런 케이스 있죠. 그러니까 외국에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고려 사항들이 발전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동양 분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동양 분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끼리끼리 한번 모아볼까요? 일단 해설 안 보고 한번 해보죠. 칠략은 중국 칠분법의 기원이며 분류체계는 한서 예문지에서 유추할 수 있다. 자, 맞죠? 자, 이럴 때는 한번 고르는 팁절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됐고요. 진원제 서목은 중경신부의 분류법을 모방하였으나 을부와 병부의 순서를 하였다. 자, 그러면은 일단 2번은 여기서 제외시키고요. 진원제 서목은
을부와 병부의 순서를 하였기 때문에 내용 차서가 확립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나가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읽을 필요조차 원래 없었던 거죠. 자, 사고전서 총목에서 조령, 주의, 제기, 시령, 직관 등은 사부에 속한다. 이것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진원제 선목은 진원제 선목이 죄송합니다. 여기 제실도 선목이죠. 제실도 선목록은 종래 조선조 특유의 사부분류법을 발전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사고전서 총목의 체계를 따랐다. 맞네요.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들은 모두 다 맞는 말들인 거죠. 굳이 설명드릴 필요까지 맞는 걸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짚어보면요. 7분법 기원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고 한서 예문지에서 유추한다는 거. 즉 칠략은 지금 현존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칠략은 현존하지 않는다.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칠략은 현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진원제 선목. 그 내용도 원래 현존하지 않아서 내용도 한서 예문지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현존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진원제 선목은 이게 을부와 병부. 요거 혹시 솔직히 좀 바꿔서 나오면 너무 좀 그쵸? 쪼잔한 문제이긴 할 텐데. 을과 병부의 순서를 달리하였다 해서 을과 병이 갑을병정이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위치를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경자사집이었죠. 그러니까 자와 사의 위치가 역치됐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얘기할 때 내용차서 확립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내용차서를 확립하였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사고전서 총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령주의류, 그 다음에 재기류, 실형류, 직관류 이거 외워야 될 거 전에 제가 샘플로 좀 알아둬라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명령할 때 영자 그쵸? 그 다음에 떼시자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사부에 자주 나타난다 말씀드렸었던 거죠. 예, 그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제실도 선목록은 뭐 앞에 해설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마치 KDC 같은 거다. KDC가 DDC를 따랐으나 유목의 배열은 우리 위주 방식이죠. 한중일로 시작하잖아요. 제실도 선목록도 그런 방식이었다. 사고전서 총목책을 따랐고 그 밑에 세부 배열은 우리 중심으로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또 이번엔 서양분류법이네요. 서양분류법 보겠습니다. 자, 각종 분류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거. 베이컨은 인간의 정신 능력을 기준으로 지식을 역사, 시야, 철학으로 구분하였다. 이거 뭐 정신 능력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뭐 나머지 나눠진 기준들 역사, 시야, 문사철이라 하죠. 문, 사, 철로 했다. 자, 노대 분류법은 12개의 주류로 구분되었고 그중 첫 번째 주류제는 총류다. 우리 서양의 중세 이때 분류의 특징은 신학적 세계관, 그쵸? 그다음에 신학이 제일 먼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신학이 제일 중요했으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지. 근데 게다가 또 무슨 분류였어요? 서지 분류였어요? 서가 분류였어요? 서지 분류 시절이었죠. 그때는 총류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통총류가 사용되지 않았고요. 서지 분류 대부분이 총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지 분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가상의 배열을 위한 분류잖아요. 서가상 배열을 할 때 이제 어디다가 배열하기 애매한 애들을 갖다 모아놓는 게 총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총류는 안 맞고 학문 분류, 문헌 분류의 입장에서도 맞지 않았었던 내용입니다. 신학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리스 분류법은 분류기와 도서기호, 서가배열, 배열, 목록배열, 대출과 반납 등에 이용한 분류법이다. 맞죠? 분리스의 서지분류법이 취급한 관점이 상이란 동일한 주제를 한 곳에 모으고 이를 다시 구분하기 위해서 범주표를 했다. 이 분리스의 서지분류법이 아니라 이건 SC에 대한 설명이죠. 브라운의 SC에 대한 설명입니다. 범주표라든가 주제 집중 뭐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여기선 여기 틀렸죠. 그럼 가와 다가 답이 되겠네요. 해설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개 주류 키워드 위주로 12개 주류 그 다음에 신학이다. 그 다음에 12개 주류고 신학이다. 그 다음에 브라운의 주제분류법 취급한 관점이 상이한 동일한 주제를 한 곳에 모으고 브라운의 주제분류법 그 얘기죠. 범주표를 두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철 기호표네요.
한글순 도서교표 5표를 발췌한 건데 2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저자기호로 틀린 거. 자, 저자기호로 틀린 거. 자, 보면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이런 케이스에는 이제 숫자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죠?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 죄송합니다. 숫자에 대한 내용.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숫자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용법에 맞도록 되어 있는가? 그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자로 기호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를 사용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김지용, 이순신 전기. 아, 이순신 전기니까 이건 피전자 기호하네요. 2가 앞에 들어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경제학 3파니까 김나영이니까 일단 김으로 하는 게 맞고, 맨스필드 칼이면은 칼 맨스필드라는 소리죠. 그럼 이제 맨스필드니까 맨을 가지고 기호하는 게 맞네요. 이건 성이 한 글자도 아니니까 주의하세요. 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쉼표가 찍혀 있으면, 여기 쉼표가 찍혀 있으면 여기 앞에 게 성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숫자를 보면 예자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6, 여기 예자가 이응의 6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니까 숫자 4가 보이면 되겠고요. 나 우리 집에 우니까 100% 맞습니다. 1번은 해당되지 않겠네요. 자, 김지용, 이순신 전기가 2하고 순으로 해야 되니까 시옷 5 위치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수니까 6이 들어가는 게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간 요 부분, 이거는 2가 들어가면 안 되죠. 김지용의 김이 들어가야 되겠죠. 김지용의 김.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이 2번.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말로써도 맨날 나왔던 그런 분야입니다. 이거는 말로도 되게 많이 나왔었던 영역이에요. 저자의 성을 저작교원에 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서명의 첫자를 뭐 저작교원에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참 많이 틀린 말로 많이 만들었었던 그런 분야입니다. 나머지 잠깐 보시면 김나경의 나니까 뭐 1, 9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까 2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잘 받으셔야 돼요. 경제학의 경이 들어가 있고, 이 3이 바로, 이 3이 나타내는 게 바로 뭐죠? 3이 나타내는 게 이게 판에 대한 3이죠. 판에 대한 3이죠. 그 정도. 나머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가볍게 갈게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이거 거의 100%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오기하지 않는 이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DDC 보조표로 바른 거. 비주제적인 형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전주제적인 가능한 보조표. 자, 비주제적인 형식이에요. 형식. 지시가 없어도 추가 세분할 수 있는 애는 유일하게 얘밖에 없죠. 테이블 1. 뭐 이건 별로 해설할 것도 없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힐링 문제죠. 자, 다음에 6판 본표 일부 내용인데 밑줄 지시에 따라 분류를 한번 해보고 틀린 것을 골라봐라. 그러니까 별법을 적용하라는 소리네요. 별법을 적용해라. 그리고 이제 틀린 걸 또 골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특수법을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는 도서관에서는 368 다음에 0을 넣고, 그럼 368 다음에 다 0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 그러네. 368 뒤에 0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전주제 구분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러면 뭘 물어보는 문제인가요? 이거 전주제 구분 문제죠? 전주제 구분. 아, 이게 전주제 구분이구나. 그러면 이게 어느 주제에 해당하는 것인지만 알면은 우리 풀 수 있겠구나. 그거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사찰법은 사찰법은 누가 보는 걸까요? 어느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이 볼까요? 불교죠? 당연히 불교가 들어가겠죠. 자, 도서관법입니다. 여기서 뭔가 포인트가 살짝 비껴나간 게 보이죠? 뭐 어떻게 봐야 되죠? 자, 3, 6, 8, 자, 첫 번째는 0을 넣어줘야 돼요. 다음에 뭘 더 넣어줘야죠? 도서관이니까 문헌정보학 따져봅시다. 020. 020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0이 두 개가 나와야 돼. 그죠? 여기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하나 나왔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여기 밑에도 해설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 도서관에 대한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넣을 수도 있어요. 도서관 건물에 대한 법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문헌정보학 관련해서 일단 좀 길게 브로드하게 분류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340 정치, 350 행정 뭐 이렇게 해서 파악하실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죠. 자, 이번엔 조금 길어지는데요.
사진술의 광화 권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진술의 광화 권리. 이거 재밌어요. 타고 가는 이렇게 DDC는 보면은 이렇게 분류를 할 때 한 번 적용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적용됐으니까 이렇게 적용해야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마치 우리 지역 구분할 때 우리 그냥 외워버리는 거 있잖아. 뭐 지시가 없으면 영구를 붙이고 그 뒤에다가 지역 구분한다. 뭐 이런 것처럼 원래 그것도 한번 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구분하기 싫으네. 그럼 연구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분류해야지.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런 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진술의 광화 권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진술의 광화 권리. 그러면 사진술에다 분류해야 될까요? 광학에다 분류해야 될까요? 일단 고민되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 뿌려놨어요. 뿌려놨는데 사진 쪽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볼까? 사진 쪽에서 포인트를 잡아볼까? 광학 쪽에서 포인트를 잡아볼까? 자, 이거는 어느 쪽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광학이라는 게 이용되고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 관심 많은 광학자가 있을지, 아니면 사진을 찍을 때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있는지가 궁금한 사진사가 있을지, 많을지, 이런 세계의 생각이죠. 그렇게 된다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여러분 어디 같으세요? 저는 여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진술이구나. 이미 밑에 뭐 답은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군요. 해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을 해낼 때, 아, 왜 그렇지? 나는 광학 쪽이 더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건 어차피 뭐하고 관련된 내용인가요? 현장 서가 어떤 그 자료의 증가, 자료 양, 서가상의 자료 양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분류표를 만드는 설계자들은, 분류표를 쭉 만들어 온 사람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이거를 다 방향을 정해놨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죠. 모르게 방향을 정해놨어. 나는 광학의 쪽에서 신나게 찾겠다. 방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찾냐면, 그럼 난 사진술에서 찾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걸 처음에 방향성을 잡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535에다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어떤 광학에다 분류를 하자. 그리고 사진술과 관련된 걸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여기다 scientific principle이라고 하는 저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없죠. 자체가 뭐니까. 광학 자체가 과학적 원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조건내로는 풀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기본기호를 015로 하고, 그 다음에 510부터 590에서 뭐를 잘라내고, 5를 잘라내고 그 뒤에 갖다 붙여라. 뭐 이런 논리들이 들어가 있죠. 이 예제를 적용하려면 이거 사진술에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진술에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진술을 생각을 하고요. 사진술에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원리는 처음부터 제가 뭐 얘기했던 것처럼 사진술의 광학 원리에서 이걸 사진사가 공부할까요? 광학자가 공부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원리를 찾아가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 상관세계를 통해 갖고 찾아보던가 그런 과정을 통해야 되고요. 우린 문제 조건 내에서만 풀면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문제 조건 내에서만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근을 해서 표준세 구분의 자리에 가서 015를 더한 후에 뭘 더해야 되죠? 이걸 더하는 거죠. 광학 원리를. 그러니까 770으로 먼저 가서 뭐를 더한 후에 015를 더한 후에, 오늘따라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자, 015를 더한 후에, 그럼 밑으로 바로 가서 해설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770으로 먼저 가서 015로 더한 후에, 그 다음에 뭘 잘라내고 535에서 5를 잘라내고 붙여주는 개념이죠. 사진술의 광학 원리.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분류 규정이 그렇게 해서 중요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진술이라고 하는, 광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사진술과 광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디다 분류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진술의 광학 원리 같은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물리학자일까요? 사진사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리학자일까 사진사일까?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했을 때 DDC는 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아, 이거는 사진술 쪽이다. 사진 찍는 분들이 더 관심이 많고 하니까 거기다 분류하자. 아, 이렇게 개념을 잡은 거죠. 왜 그런가요? 그건 이제 만드시는 분들하고 열심히 상의를 해야 되고 이분들도 분류 원칙을 따져서 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광학자들이 이 사진술에 뭐 어떤 기여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까지는 없죠. 보통 이런 책들을 쓰는 분들은 사진술과 관련된 분, 또 광학과 관련된 분들 일부 뭐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죠. 실제 사진 찍기 위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책은 광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보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의 목적 자체를 확인해 보자고요. 그 말을 제가 빼먹었는데 이 책의 목적이 뭘까요? 사진 더 잘 찍으려고 보는 걸까요? 광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보는 걸까요? 저 사진술이니까 사진 더 잘 찍으려고 보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세요. 처음에 분류 공부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거 왜 여기다 꽂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책들이 있을 때가 분류 이제 주제를 받았을 때 제가 왜 여기를 자꾸 설명하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좀 그런 혼란이 없기를 바라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책을 쓴 사람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사진을 더 잘 찍기 위함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꽂았다라고 분류표를 만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자,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 내용으로 500번대에서 5 잘라내고 following 있으니까 5 잘라내고 뒤에다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고요. 자, 이걸로 아까 봤던 것처럼 꺼내보면 770, 015, 35 이렇게 끊어져야 되겠죠. 5, 35 이런 식으로 끊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자, 10번 KDC 6판 분류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특수주제의 번역서는 번역한 언어에 관계없이 원서 해당 주제 아래 분류한다. 아까도 잠깐 나왔던 개념이죠? 비슷한 말 있었죠? 번역한 DDC였었던 개념이고 여긴 KDC죠? 번역서예요. 번역한 언어에 관계없이 주제에 분류합니다. 아까 DDC 문학이었지만 여기는 우리 KDC는 이제 해당 주제에 분류한다. 그러니까 뭐 저기 그 상대성 이론 원리에 대한 번역서예요. 아인슈타인 그 5개 논문 유명한 논문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상대성 이론의 원리 뭐 해가지고 다 묶어갖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거 어디다 분류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주제에 분류해야 되겠죠. 자, 어학과 문학 중 그 선택이 곤란한 경우는 문학에 분류합니다. 어학책이 맞나요? 문학책이 맞나요? 문학책이 많죠.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갖다 위치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어에 관한 사전이나 각 국어 내의 각종 주제어 사전은 표준구문 영사함을 적용하지 않고 언어공통구문 3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아이고, 저 이거 체크하는 게 잘못된, 이게 체크 답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실수. 자, 다시요. 그러니까 맞다는 얘기죠. 이 둘 다 맞는 내용이죠. 자, 용어에 관한 사전이나 각 국어의 각종 주제어 사전은 표준구문 3을 적용하지 않고 언어공통구문,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죠. 3을 적용해 이 언어공통구문에도 사전이 있고 표준구문에도 사전이 있어요. 그럼 언어공통구문의 사전은 언제 쓰고 표준구문의 사전은 언제 쓰느냐? 표준구문의 사전이 훨씬 더 적용 범위가 넓고요. 언어공통구문의 사전은 언제서만 쓰는 거죠? 제가 얘기했었죠. 언어공통구문은 700번대에서만 사용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 전용 보조표입니다. 그러면 700번대에서만 3을 쓸 수 있는 거예요. 700번대 뭐하고만? 언어 사전과 관련돼서만.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건 순서가 뒤집어져 있어서 틀렸습니다. 특수시대 특수유파 회화로 한 나라에 한정된 저작은 그 나라의 회화사에 분류한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목록이죠. 아래 예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모노크 측 제4판과 콤막을 적용하여 목록 레코드를 작성할 때 잘못 입력될 필드는 자, 띄어쓰기나 뭐 이런 거 안 쓴다는 얘기 했고요.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잘못 입력된 필드를 한번 따져보죠. 바로 보이는데요. 위에 걸 안 봐도 알겠습니다. 여기 이거 2번이네요. 자, 이게 현대 건축 설계론. 제가 이거 학교 중간고사 때도 기말고사 때도 냈던 문제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 거죠. 현대 건축 설계론. 자, 똑같죠. 발음이 같습니다. 그러면 대등표제 취급할 수 없다. 이거였죠. 자, 여기서 트릭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주소 쓴 거. 주소도 쓸 수 있지요. 네, 주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주소 사용 가능하다. 됐습니다. 대등표제 취급 때문에 $X 이거 안 된다. 네,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끝나버리죠. 참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로 가로 있잖아요. 26, 26 요거. 그리고 쓸 때 여기 분명히 문제 지문에는 가로 세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이제 26, 26이니까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겠지만, 그쵸? 만약에 이게 사이즈가 좀 다르게 조정이 돼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됐을 때 가로 세로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뭔부터 써야 돼? 꼭 세로부터 써야 돼요. 세로 가로부터 써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세로 가로의 순이에요. 자, 됐고요. 다음 넘어가죠. 자, ISBN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국 도서번호는 뭐 주의사항이 있어요. 한국 도서번호의 길이는 총 19자리이다. ISBN은 13자리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어요. 보세요. 18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18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도서번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국중에 가서 보면 한국 문헌번호 편람이라고 있어요. 한국 문헌번호 편람. 자, 거기서 나오는 건 한국 문헌번호의 사용 편람이죠. 그럼 두 가지 문헌번호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도서번호와 한국 연속관행물 번호가 있죠. 그럼 또 한국 도서번호는 뭐와 뭐로 구성이 되냐면 ISBN과 부가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5에서 달러 A 쓰고 달러 G 쓸 때 이 G 있죠, G. 달러 A에 들어가는 게 13자리고 G에 들어가는 게 몇 자리예요? 5자리잖아요. 그래서 18자리. 그 소리입니다. 19자리다가 틀렸죠. 부가기호는 발행자가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건 맞습니다. 발행자가 표시하는 게 총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서명식별번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가기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행자가 표시하는 것. 자, ISBN은 10자리 EAM 바코드 형식을 가진다가 아니라 EAM 바코드 형식은 이게 국제 상품권 코드거든요. 그래서 10자리가 아니라 13자리입니다. 바코드 자릿수가 13자리라는 거죠. 13자리. 그 다음에 우리 978이라고 써봤었던 거 지금 이제 979로 바뀌었지만요. 이 978이라고 써왔던 게 이게 도서를 의미하는 상품권, 그러니까 서정류를 의미하는 상품 번호였던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지금은 이제 979도 또 상품 번호, 그 도서를 의미하는 상품 번호입니다. 그다음 국별기호는 이렇게 세 자리만 딱 부여한다 이게 아니라 한 자리부터 최대 밑에 보시면 한 자리부터 최대 5자리까지 구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몇 자리인 줄 아세요? 한 자리예요. 일본도 한 자리. 중국도 일본은 한 자리, 중국도 한 자리였나? 하여튼 유럽권 이런 것도 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두 자리인 이유 막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출판량이 적어서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979 할 때 우리가 12를 받았죠. 978에서는 89를 받았지만 979에서 12를 받았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출판량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됐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주제명 표목의 배열에 관한 내용으로 바른 거. 이 주제명 표목의 배열입니다. 주제명 표목표 이거는 조금 옛날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 주제명 표목표가 중요도가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고요. 주표목 아래 한번 계속 볼게요. 주표목 아래 세목은 시대, 주제, 형식, 지리의 순으로 배열되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결합 순서가 있어요. 그 주표목 뒤에 세목 결합 순서가 있는데 결합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결합된 거를 어떤 주제형 표목표 내에 배열하는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쵸? 결합과 배열은 다릅니다. UDC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UDC 분류기호 조합 순서가 있고 그다음에 UDC 배열 순서가 있어요. 기호의 배열 순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주지스님이 시주하는 형식 이렇게 뭐 이렇게 주제지리 시대 형식 이렇게 외웠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자 그랬었죠. 시주는 형이 했지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바른 건 1번이에요. 바른 건 1번이고 자, 주제명 표목에서 주표목과 첨조는 주제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순에 의한 문자순 숫자로 통합 배열됐다. 주제명 표목에서 주표목과 첨조는 주제 간 관계를 고려가 아니라 무관하게 여러분 보세요. 문자순 숫자로 배열이 통합 배열이 되어 있다면 주제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나요? 분류표처럼? 안 되죠. 예, 그 논리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정어는 도치 형식을 가진 표목보다 앞에 배열한다. 도치 표목이 한정어보다 앞에 배열됩니다. 이건 참고하시죠. 이건 보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 낯선 문제 하나 넣어본 거예요. 참고로 참조면은 주표목 아래 유주, BT, RT, SA, NT 같은 유형순 배열, 각 유형 내에서는 주제 계층 구조로 배열된다.
상호참조 주표목 아래 이러이러한 애들로 유형수는 배열되고 그 다음에 유형 내에서 표목의 잠옷은 배열이 된다. 이걸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참조는 주표목과 세목을 아셔야 돼요. 주표목에서 일단 먼저 이걸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안에 들어가서 그 각 유형 안으로 들어가서 잠옷순으로 배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목의 잠옷순으로. 요거는 말로 좀 낯선 문제를 만들어 넣겠다 해서 만든 부분이니까 말로서만이라도 좀씩 익혀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말로만이라도 좀 익혀두자. 그래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인가 보다. 뭐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다음 가죠. 자, 이번에는 메타데이터 스키마인데요. 여기 있는 말들 잘 알아두세요. 여기 있는 이 지문들은 기출에 나왔던 것들 기초로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뽑아봤던 겁니다. 자, 주로 도서관에서 이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 마크의 하위 요소로 공되고 마크보다 간단하고 숫자가 아닌 언어 태그, 그럼 100% MOS죠. MODS죠. 마크 레코드 XML인 효과를 부여해서 위한 것으로 위난이라고 되네요. 못하네요. 위한 것으로 이미 작성된 마크 레코드 XML판, 요거는 마크 XML이네요.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되고 전자 텍스트 일관성 있는 SGML 인코딩, 요게 포인트인데 SGML 인코딩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인문과학 학문을 위해 그 이용과 상호 교환을 권장하기 위한 것. 그다음 전통적인 아카이브 이거 근데 웨치도 아닌 것 같고 EAD도 아닌 거 애매합니다. 그죠? 이거 아닌 것 같아. 뭔가 SGML 인코딩 이런 말 나온 거 보면은 TEI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볼까요? 제가 다시 보죠. 자, 이건 다는 모르겠어. 자, 라를 볼까? 전통적인 아카이브 탐색 보조 도구를 기계가독 형식으로 인코딩하는 방식. 아카이브 기계가독 형식 인코딩 90년대 개발. 이건 EAD예요. 이건 D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연결 한번 해볼까요? 밑에 나와 있으니까 가 A 나 B 다 C 라 D 이렇게 이건가 보다. 3번인가 보네요. 그죠? 3번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아까 설명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관성 있는 SGML 인코딩이란 말 TEI 헤더 같다. 그거죠. 매치 잘 알아두세요. 디지털자문의 계층 구조란 말 또 나옵니다. 여기도 디지털자문 구성하는 파일의 이름과 위치, 관련된 기술 요소, 관리 요소를 표현한 XML 문서 작성하기 위한 설계된 XML 스키마. 자, 그래서 얘는 구조, 특히 구조 표현이 매치는 구조 메타데이터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래서 구조 표현에 대한 이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TIA 헤더는 항상 원문, TIA 원문, 그 다음에 인문과학 또는 사회과학, 인문사회과학 뭐 이런 정도로 봐주셔도 돼요. 거기에 대한 전자 텍스트, 전자 문서를 갖다가 만들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 그 정도.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아예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었죠. 자, 다음 더블링코어 요소 집합입니다. 더블링코어 요소 집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더블링코어는 저자 생산 메타데이터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저자들이 어때야 돼요? 저자 생산 메타데이터니까 저자들이 깐깐한 규칙을 적용하라 그러면은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좀 널널합니다. 그 다음에 엄밀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얘는 뭘 위한 것이다? 네트워크 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범용성을 좀 띄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원을 수용하려다 보니 그 어떤 특정성이나 어떤 그 구체성들이 많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널널하다. 이거 한때 유행했던 스타일의 내용들입니다. 이거. 자, 뭐 해설에 있는 요 내용 보면, 자, 일단 다시 보죠. 타이틀, 크리에이터 데이터는 필수 요소. 이 필수나 뭐 수록 여부, 강제 이런 거 강제성 완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1번이네. 그죠? 한정어를 사용해서 의미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모든 기술 요소를 반복 사용하였고 선택 다 되고 반복 다 돼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아. 어떻게 써라라고 막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고유성, 본질적 특성을 기술 요소로 한다. 그 본질적 특성, 더블링코어 요소에 나오는 이 본질적 특성들이 대부분이 다 어떤 것이었어요? 본질적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15개였다. 네, 그거고요. 또 다른 애들과 함께 써서 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문도 독립적이에요. 이건 거의 어디가나 메타데이터 스키마들 또는 뭐 분야별 스키마들의 어떤 표현 방식에 있어서 필수 조건들이죠. 뭐랄까요? 마크도 마찬가지고 응용 분야나 표현 기법 규정하지 않는다. 라고들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성.
다 선택했을 수 있고 다 반복 가능하고 조정도 쉬워요. 요거 잘 알아두세요. 이 말들. 요 앞에 있는 요 말들 말고 설명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6번. 요건 뭐 좀 쉬운 내용이죠. 화상 및 영상 자료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 자, 영상 자료는 영화나 비디오 녹화 자료고요. 화상 자료는 화상 자료예요. 근데 정지 영상 자료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 부분 있죠. 245~H 자료 유형 표시. 자료 유형 표시를 적용할 때 필수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다. 그래서 여기 쓰이는 형식들을 좀 외워놓자. 악보 자료가 아니라 악보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나시죠? 예, 거기서 봤던 내용들이고 이 영상 자료라고 하는 자료 유형은 없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됐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표시인데요. 이번 좀 짧은 문제들이죠. 캐시아 사판 판표시 기술 형식이 바르지 못한 거. 번각판, 목판본, 석판본, 오세제 2판. 자, 이거는 고서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들인데 뭐 목판본, 그다음 증정, 뭐 석판본, 증보 이런 식으로 요거는 두 가지가 같은 하나의 규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거는 위에 첫 번째 거는 뭐냐면 판자가 없는 어구면 판을 보게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 이거는 2번하고 3번은 다 똑같은 지문에서 파생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판차와 판종이 같이 기술돼야 돼. 판차와 판종이 같이 기술돼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판종을 먼저 쓰고 판차를 뒤에다 쓴다. 이 소리죠. 원가로에다 쓴다. 판종을 먼저 쓰고 판차를 원가로 뒤에 안에다 쓴다. 요거 또 하나 이제 내용이 관련된 내용인 게 뭐냐면요. 본자를 쓴다라는 거야. 판종에다가는 본자를 써준다. 판종에 본자를 써준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요게 답인데요. 4번이 답인데요. 5세 2판. 자, 항상 제가 목록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중요도와 순서. 순서는 중요도는 순서에 반영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서에 반영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먼저 쓰여야죠. 쇠가 중요한가요? 판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판이 중요하니까 쇠보다 앞에 나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걸 말로 이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쇠차는 원칙적으로 안 쓰는데 쇠차를 쓰고 싶을 때는 판 표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 기재하고 뭐 동서에 표시되어 있는 판자가 실제로 쇠자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경우 이를 판 표시를 기재한 다음에 실인이라는 걸로 수정해줘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랑 똑같은 뭐 사례들은 여러 가지 들 수가 있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권차, 회차, 연차, 권차, 회차, 연차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제 4회 1997년 뭐 이런 식이 맞다라는 거지. 왜? 회차가 여기 있고 연차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기억나시죠? 1997 원가로 4회 이렇게 하면 틀리다 그랬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의 순서, 중요한 것과 순서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답은 4번이고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목록 규칙의 시계열 등장 순서가 바른 거. 요거는 이제 시계열 등장 순서는 가능하면 시험 전에 한 번씩 꼭 정리를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카페에도 올라가 있는 내용입니다. 카페도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실 들어가시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시작점을 잡는 게 중요하죠. 이거 대부분 다 20세기에 얘네들 다 20세기에 등장한 것들이고요. 순서대로 따져보면 바티칸 코드가 뭐와 함께 연결되는가. 요거 바티칸 코드는 2차 대전 중에 나온 개념이고요. AA 코드가 여기서 시작점이죠. 일단은 이럴 때는 시작점을 잡을 땐 여기를 보시는 게 좋아요. 보기에 뭘 시작점으로 먼저 잡았나. 모든 걸 다 시작점으로 먼저 시작하면서 문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때는 보기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가 시작점이구나를 알고 그 다음 단계 가와 다냐, 가와 마냐 또는 가와 라냐 이거죠. 그럼 조선 동사 편목 규칙은 우리나라 해방 이후 그죠? 해방 이후에 8.15 이후에 나오게 된 개념이었던 것은 알고 있고 박봉석 하면은 해방 직후 뭐 다 그런 얘기겠죠. 1945년 이후 계속 나왔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럼 이건
그 이후니까 A 코드는 190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먼저 나왔다. 그러면 바티칸 코드는 2차 대전 중이니까 조선 동서 편목 규칙보다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괜찮겠다, 그쵸? 괜찮겠다 싶어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 앞에 애들 2차 대전 중이니까 이거보다 빠르겠다. 자, 그다음에 이거 CCR이죠. CCR. 이거 누구 루베츠키의 잔소리가 모인 작품이죠. 루베츠키가 잔소리한 게 뭐였냐면 ALA 목록 규칙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ALA 목록 규칙은 한참 뒤에 나와요. 1949년도 그때쯤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뒤에 나온 녀석이 되겠죠. AL 목록 규칙은 2차 대전 이후에 나옵니다. 왜냐면 미국이 전쟁하고 난리 났었는데 그 전쟁 중에 뭔가 목록 규칙을 만드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나마 이 바티칸 정도 되니까 이게 전쟁 중에 뭐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전쟁과 좀 전인가? 하여튼 그 애매한 그 시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로 줄어들죠. 그럼 다 아니면 라. 여기서 알면 되는 겁니다. 다가 빠르냐, 라가 빠르냐. 조선 동서 편목 규칙은 우리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답이 2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점 줄이다 보면 뒤에 걸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딱 찾아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거 뭐야? 이럴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뭐 이렇게 이런 순서를 갖다가 볼 때 지문 구성 자체가 아주 정교하게 되지 않게 된다면은 한 두세 번 만에 답을 찾아내기도 쉬울 수가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FR8인데요. FR8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FR8 얘기를 하게 되면 2집단. 2집단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2집단의 개체들 말고 더 들어간 건 뭐 없나? 이런 것들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추가된 개체들이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name, identifier, 그 다음에 control the access point, 그 다음에 rule, 그 다음에 agency 이렇게 됩니다. 저 동그란 게 너무 안 이쁘게 쳐져 있네요. 자, 다시 딴 데다 칠게요. name 역시 안 이쁘네요. identifier, control the access point, 그 다음에 rule 및 agency. 여기다 해야 되네요. rule 및 agency. 이건 control the access point는 전거형 접근점이죠. identifier는 당연히 식별이고 name은 개체가 알려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답은 당연히 object 아닌 게 보이니까요. 이건 외우면 되는 부분인데 추가 내용으로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이고 그럼 이게 어떤 구조에서 작동을 하는가 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개인가족 단체는 이 저작을 갖다가 우리가 맨날 했던 게 이 개인가족 단체가 저작을 만들고 실현하고 제작하고 소장하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쵸? 그런 거 해서 그런 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시고 뭐와 이렇게 관련이 나와 있는 건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서지 개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 저작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뭐 셰익스피어의 뭐 맥베스야.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그러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해당하는 이름. 이제 이게 나와야 되겠죠. 서지 개체가 셰익스피어 맥베스인데 셰익스피어 명칭은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 이름에 대해 셰익스피어의 뭐 맥베스다. 뭐 이런 식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개체가 알려진 이름. 이거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다. 얘가 맥베스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맥베스는 셰익스피어가 지은 뭐 이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식별교도 어디랑 연결 지점을 갖냐면 식별교가 이제 얘랑 연결 지점을 갖는 거예요. 그 컨트롤 액세스 포인트 부분하고 그래서 이 식별교는 이걸 바탕으로 정해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들이. 그러면 이 제어된 접근점은 누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 이 규칙에 의하여 얘가 만들어졌다. 규칙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이 규칙은 누구에 의해서 만든 거겠죠. 또 누구에 의해서 적용된 것이다. 이 규칙을 적용하는 서지경이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계성을 나타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관계성들을 가지고 서지적 관계들을 파악해 나가는 것. 이런 게 이제 FR8입니다. 재밌어요. 재미있다고 복잡해져요, 점점. 이론적인 영역이라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초반에 뭐 FRBR 처음 나왔을 때 보통 문제 스타일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KCR 사판과 커막 통합 서중에 따라 서지 레코드를 작성할 때 바른 것, 띄어쓰기는 무시한다. 이것도 바른 거네요. 이 바른 문제 나오면 참 피곤해져요. 자, 정보관리론 00이고 이 지식요도 다 들어가 있네요. 00이고 정보관리론이고 클리어 진차트 20년 연구의 총화, 정보관리 진수. 야, 이게 이걸 보고 떠올라야 되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단은 표제 관련 정보가 오케이 살아있네. 표제 관련 정보라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자, 여기서 느낌이 오는 게 누구나요? 클레어 진차트라는 사람 이름이 있고 클레어 진차트가 책임 표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디로 와야 되지? 뒤에 나와야 되겠지? 그쵸? 뒤에 나타나야 되죠. 책임 표시에 관련된 표제 관련 가장 뒤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틀린 거고요. 자, 두 번째 246에서 19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기 관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돼 있어. 아예. 이 말이야. 그 필드에 첫머리 알 나오는 알파벳 이 관사는 이거는 뺀다. 생략하고 기술한다. 관사로 배열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사가 검색되는 요소로서 중요하지 않으면 빼라. 검색 요소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빼라. 그 말인 겁니다. 근데 보통 관사를 포함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사가 어떤 경우에는 뭐 더 검색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극히 드문 경우에,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관사가 검색어로서 사용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관사로 배열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제가 얘기했었죠? 배열은 검색과 관련된 거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뉴욕, 서울.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 때문에 발행지가 두 개인 경우는 원래는 하나만 쓰는 거지만 외국 지명이 먼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명이 나오면 가능하다. 그거였었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보시면 요거는 C가 두 개, 오타가 아니라 이거는 판권년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여기는 504 서지등 주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504 서지등 주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